일본처럼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지 않는 예상 밖의 한국을 방문한 전 경악하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여행하고 전쟁을 취재한 경제 전문 기자인 저는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감정 변화가 심하고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나라였습니다. 더욱 경악한 점은 한국에서 지내며 겪은 한국의 문화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생각하고 한국을 방문하여 충격받은 그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알렉산더 슈미트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고 전쟁을 취재했으며 폐허에서 다시 일어서는 도시를 걸어 다녔어요.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이 나라의 세계적인 경제적 성공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한국이 일본처럼 차분하고 질서 정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만에 회복되었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를 덮쳐온 건 엄청난 소음과 빛이었어요. 네온 사인이 사방에서 반짝였고 불빛이 도시를 가득 채웠으며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어요. 서둘러 걸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여행 가방을 끌고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죠. 공기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났어요. 구운 고기, 향신료, 그리고 바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어요. 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곳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곳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마치 엄청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는 폭풍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말을 걸지 않고는 못 베기시는 분이었어요. 짐을 트렁크에 던져 넣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독일이요. 저는 뒷좌석에 타며 대답했어요. 아, 도이츠. 기사님은 한국어로 독일을 부르며 엄지를 치켜 세우셨고 곧바로 경주 선수처럼 도로로 달려나갔어요. 창밖 풍경은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거대한 유리 빌딩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외벽에는 초대형 광고 스크린이 붙어 있었어요. 거기엔 화장품, 자동차, 그리고 최신 K-팝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작은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어요. 인도 위에서는 검은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형광색 운동화와 헐렁한 후드를 걸친 10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시끄럽고 살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짧게 적었어요. 첫인상은 한국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때 갑자기 차가 멈춰 섰어요. 교통체증이었어요. 순식간에 속도가 사라졌고 도로 위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기저기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사람들이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가로질렀어요. 오토바이들은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어요. 그러다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일한다고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정까지도 일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출근한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니 사무실 건물들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굴러가지? 저는 생각했어요. 질서나 균형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마침내 택시는 한강 근처의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제 가방을 건네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호텔 로비는 세련되고 현대적이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프런트 직원은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아주었고 몇 초 만에 체크인을 마쳤어요. 효율적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혼란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가 있는 걸까?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도시는 끝없이 이어졌고 불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어요. 한강 위에는 다리들이 길게 뻗어 있었고 다리의 불빛이 강물 위에 일렁이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차들이 달리는 소리와 도시의 웅성거림이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한 점은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성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저는 그게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처음 알게 된 것은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참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일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금 전까지 격렬하게 말다툼하던 사람들이 금방 웃으며 다시 친해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의 롤러코스터인가 싶었죠. 어느 날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실수로 한 남자분께 부딪혀서 그의 음료를 쏟아버렸어요. 순간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뭔가 소리치셨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잔뜩 긴장해서 사과하려던 찰나 갑자기 그분이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새 음료를 사주시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화도 빨리 내지만 용서도 정말 빠르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모습이 한국 사회 곳곳에서 반복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번은 지하철에서 다른 형태의 한국의 감정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저녁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힘겹게 서 계셨는데 한 청년이 휴대폰에 집중하느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다른 승객인 한 중년 남성이 그 청년의 어깨를 툭 치더니 뭔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청년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얼른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중년 남성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공장소에서 남을 훈계한다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런데 효과는 있네. 또 한 번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손짓도 거칠어지길래 혹시 싸움이라도 나는 건가 긴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피식 웃더니 상대방 어깨를 툭 치며 귤을 하나 건네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분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받아들었고 말다툼은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의 한 기업 회의에 참석했을 때였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들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이고 심지어 책상을 쾅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독일이었다면 굉장히 비전문적으로 보였을 텐데 신기하게도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들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등을 토닥이며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지만 금방 화해하는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걸지도 몰라. 하지만 한국의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한 순간은 한일 축구 경기 때였어요. 한국 팬들의 열정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이었어요. 경기장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가를 부르고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한국이 이기자 모르는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거리마다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반대로 한국이 졌을 때는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빠진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야.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축구는 그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거야. 그제야 한국의 감정이 단순히 격렬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또 금방 하나로 뭉치는 그 자체가 한국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도 결국 도와주고 화를 내다가도 금방 용서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하나로 뭉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한국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강렬해서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한국은 차가운 논리와 절제된 표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 지낼수록 이 나라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리도, 건물도, 사람들도 모두 어디론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서 놀랐던 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독일에서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정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그걸 가장 먼저 느낀 건 학생들을 보면서였어요. 어느 저녁 한국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실 문을 열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자고 있는 학생들, 펼쳐진 교과서 위에 얼굴을 파묻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이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필기 노트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너무 지쳐 보이네요. 제가 같이 있던 선생님께 말했어요. 선생님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방과 후엔 학원에 가서 자정까지 공부해요. 집에 가면 겨우 몇 시간 자고 다시 나와야죠. 왜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대학이 곧 미래예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이 훨씬 힘들어지거든요. 저는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친구들과 축구도 하고 가족여행도 가고 평범한 10대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 온 청소년기를 바치는 거였어요. 단 한 번의 시험이 인생을 결정하는 셈이었죠. 한 남학생이 피곤한 눈을 비비면서 다시 교과서를 펼치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 학생들의 눈에서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단순히 강요받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기업이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로 유명하니까 그 비결이 궁금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지수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보이더라고요. 며칠째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농담처럼 말을 건넸어요. 그는 피식 웃었지만 그 웃음마저도 피곤해 보였어요. 맞아요. 사실 거의 못 잤어요. 지금 신제품 프로젝트가 있어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하세요? 저는 이미 대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물어봤어요. 보통 15시간 정도?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어쩔 땐 더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돼요.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잖아요. 유일한 자원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곧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봤던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런 압박이 사람을 망가뜨리지는 않을까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물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압박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발전하고 살아남아야 해요.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그 덕분에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거죠. 불과 몇십 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잖아요.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이런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게 단순히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저는 한 스타트업 창업자를 인터뷰하기 위해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한국은 스타트업 열풍이 강한 나라라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는지 궁금했어요. 인터뷰 상대는 민지라는 20대 후반의 여성 창업자였어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가 과감히 퇴사하고 직접 앱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실패가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당연히 두렵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안 하면 누군가 먼저 하거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망설일 여유가 없어요. 또다시 등장한 단어, 경쟁.
이것이야말로 한국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민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도전해요. 새로운 걸 시도하고 기회가 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만들어내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학생들도 엔지니어들도 창업가들도 모두 힘든 압박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게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야망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창업가들, 이 사회의 압박은 분명 엄청났어요.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압박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도 사실이었어요. 압박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원이 부족한 작은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삶의 방식이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적응력,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는 제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제가 느낀 또 다른 점은 한국의 빠름이었어요. 저는 여러 선진국을 여행해 봤지만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한 곳은 없었어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는데 그 변화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시장을 찾아갔어요. 좁은 골목에는 전통적인 한국 떡부터 최신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어요. 한쪽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자음악이 시끄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묘하게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시장을 걷다가 식탁을 판매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물건을 파는데 옛날부터 이랬나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대답해 주셨죠. 내가 어릴 땐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고 나는 맨발로 학교에 다녔지. 그런데 내 손자는 삼성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요. 믿어지나요? 저도 좀처럼 믿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고향인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일본도 현대화하는데 꽤 많은 세월이 필요했죠. 그런데 한국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여쭤봤어요. 노력과 희생 덕분이지요.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폐허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했지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줬어요.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공장을 세우고 수출을 장려하고 교육에 집중했어요.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했을까요?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강해요. 시대가 변하면 나도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은 방식이에요. 그 말을 듣고 며칠 전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학생들과 쉴 틈 없이 일하던 직장인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경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사무실은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놀라운 속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 개발팀이
AI 기반의 새로운 앱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저는 팀원 중 한 명인 민우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런 압박감 속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워요. 한국에서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강남 거리를 걸었어요. 이곳은 고급 브랜드 매장과 초고층 빌딩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논과 밭이었대요. 시장에서 만난 할아버지, 경제학자, 그리고 열정적인 개발자들까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변화에 적응하면서 이뤄낸 결과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경제 성장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나라는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빠른 변화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그 변화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기술이나 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강한 애국심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민족주의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직접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 소도시에 태풍이 몰아쳐서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돈과 음식,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기부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인간띠를 만들어 침수된 건물에서 이재민을 구조했고,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힘을 합쳐 잔해를 치우고 구호품을 나눴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구나. 이건 공동체 의식이야.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야. 비슷한 모습을 또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 시장은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젊은이들이 나서서 시장을 SNS에 홍보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건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돕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회사에서는 동료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학생들은 공부가 힘든 친구를 도와주고, 식당에서는 가끔 낯선 사람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말로 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서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은 경쟁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오면 그들은 언제나 함께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분열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저는 그 모습이 참 깊이 와닿았어요. 드디어 한국을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혼란스러워 보이던 것들이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곳이 예측 불가능하고 정신없이 바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정이 너무 격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나름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처음 느낀 점은 속도 속의 아름다움이었어요. 한국은 세상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기차는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음식점에서는 주문하자마자 음식이 나왔어요. 건물 하나가 순식간에 세워지는 것도 흔한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속도를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은 일상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똑같았어요.
한국의 기업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고, 새로운 트렌드는 하룻밤 만에 확산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느린 행정 절차에 발이 묶여 있을 때,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처럼 보였지만, 이제 보니 이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두 번째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힘이었어요. 독일에서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웬만하면 감정을 절제하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더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기쁨이든 분노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이런 감정적인 모습이 약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였어요. 어느 날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낯선 사람들끼리 사소한 걸로 다투다가 금세 웃으며 다시 어울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독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카운터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하루의 무게가 온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힘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술 한 잔을 따라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대신 서로 나누고 공유했어요. 화가 나면 솔직하게 표현했고 기쁘면 기쁜 대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자연스럽게 보듬어줬어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있었고 그게 이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이들의 강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깊이 느끼고 깊이 걱정하고 깊이 사랑했어요. 격렬하게 싸우기도 하지만 금방 화해할 줄도 알았어요. 이런 감정의 솔직함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세 번째는 압박이 만들어낸 다이아몬드였어요. 한국은 노력, 압박, 그리고 끊임없는 야망으로 세워진 나라였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모든 걸 거는 사업가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너무 가혹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압박은 컸어요. 하지만 그 압박 속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었어요. 끝없는 노력과 도전의 결과물이었어요. 늦은 밤까지 공부하던 학생들은 결국 혁신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이끄는 사람이 될 거였어요. 한 번은 젊은 창업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는 않다고 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는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성공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아요. 네 번째는 위기의 순간 하나가 되는 힘이었어요. 한국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사람들이 단순히 각자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하나로 뭉친다는 거였어요. 경쟁이 치열하긴 했지만 위기가 닥치면 누구보다 강한 연대를 보여줬어요. 태풍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주저없이 서로를 도왔어요. 거리에서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작은 연대가 계속 보였어요. 누군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주워주었어요. 한국의 힘은 단순히 빠른 속도나 강한 감정 또는 높은 목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하나가 될 줄 안다는 거였어요. 그 끝에 저는 새로운 시각 얻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 후 택시에서 내리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다 냄새에 길거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터미널 안은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르게 저는 더 이상 그 풍경에 압도되지 않았어요. 대신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한국은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빠른 속도, 강한 감정, 강한 압박, 그리고 강한 연대.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을 한 번 더 둘러보고 확신했어요. 저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라고요. 아직 배우고 경험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은 계속 저를 놀라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에는 서울의 반짝이는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이 아직 따라잡지 못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영국 기자님께서 한국을 겪으며 이야기해 주신 내용으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